자료 중에는 엉터리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엉터리 자료가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있죠. 유행가 구절. 거리엔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데 소개를 받으러 나온 자리는 어디서 이런 자들만 나오는 거야.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소개받으러 안 나가겠죠. 그러니까 소개받으러 나온 표본은 셀렉티드 샘플이죠. 어드버슬리 셀렉티드 샘플. 역선택된 표본이니까 거리의 평균 시세를 반영 못 하겠죠. 193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쓴 소설 달밤에 보면 사대문 안에 있던 사람이 사대문 밖 성북동에 가서 한 시골 못난이를 만나고 하는 얘기예요. 그때만 해도 성북동이 이제 시골이죠.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가 없겠지만 대처에서는 큰 도시 이런 얘기죠. 큰 처. 대처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눈에 잘 뜨인다. 이게 대표성 문제죠. 누가 이런 자료의 대표성 문제는 도외시한 채 굉장히 중요한 학문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못난이는 시골에만 몰려 삽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결론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이나 나나 쉽게 알 수 있는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처럼 누가 굉장히 복잡한 수식을 동원해서 증명한 결과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러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감히 도전할 용기도 안 나고 도전할 능력도 없고 수식도 이해 못하고 이러면서 속고 살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여전히 표본의 대표성 문제인데 수능을 앞둔 아들이 고3 아들이 지방에 들어가서 공부 하나 했더니 맨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 반에 얘들 좀 본받아라. 승규, 선혜, 용석이, 재명이. 그랬더니 아들이 이게 우리 반 명단인데 비교하시려고 그러면 여기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저하고 비교하시죠. 굉장히 똑똑한 아들이죠.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엄마가 예로 든 이 여러 명이 반을 대표하는 학생들이 아니다. 아들 얘기가 맞긴 맞죠. 기분은 굉장히 나쁘지만 약도 오르고 주워받고 싶고 그렇지만 맞는 얘기죠. 자, 이제 카지노에서도 대표성인데 4명이 갬블을 하다가 한 명만 돈을 따고 나머지 3명은 잃죠. 카지노가 자선사업가가 아니니까 잃는 사람이 많겠죠. 다른 사람보다. 그랬을 때 밖에 나와서 잃은 사람들은 속상해서 그냥 조용히 다니고 있고 딴 사람만 큰 소리로 돈 땄다고 얘기하니까 카지노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은 야, 저희 가면 돈 버는 개비요 하면서 이제 다 가는 거죠. 주식시장도 이런 면이 없잖아 있을 수 있겠죠. 저희 가면 돈 버는 개비요 하면서 다 갔다가 이제 모든 사람이 돈 따는 건 아니죠. 이것은 1993년도 LA 시장 선거 당시에 LA의 대표적인 신문인 LA 타임즈에 났던 기사입니다. 여러분들이 LA 공항 가본 사람이 있을 텐데 탐 블래들리 에어포트 이렇게 돼 있죠. 탐 블래들리라는 사람이 LA 시장을 굉장히 오래 장기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하게 돼서 이제 LA에서 시장 선거가 의미 있게 경쟁이 됐고 그때 공화당 후보인 리차드 리오단과 비즈니스맨과 민주당 후보인 중국계 이민 2세 마이클 우가 맞붙었고 그 LA 타임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 한 달 전에 among the likely voters 즉 투표할 것 같은 유권자들을 조사했을 때 공화당 후보가 7%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among all registered voters 등록된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민주당 후보가 거꾸로 6% 앞섰습니다. 하나는 모든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거고 다른 쪽은 likely voters, 투표할 것 같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거고 이쪽에서는 마이클 우가 앞섰고 이쪽에서는 리차드 리오단이 앞섰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실제 결과는 likely voters만 대상으로 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맞는 쪽으로 나타났죠.
그러냐면 이제 실제 투표 당일날 등록된 유권자의 44%만 투표를 했기 때문에 머저리티가 투표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등록된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 예는 무슨 걸 시사하느냐면 모집단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큰 거다. 전체 다 들어간 게 모집단이다. 이게 전혀 아니죠. 모집단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하나의 연구 목적이 여러분의 모집단을 규정하는 거예요. LA 신문, LA 타임즈가 여론조사를 왜 해요? 목적이 단 하나야죠. 한 달 후에 누가 미국의 제1의 도시 LA에 유현진이 선수로 뛰고 있는 LA 다저스가 있는 LA의 시장이 되느냐? 이게 연구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연구 목적에 맞는 모집단은 한 달 후에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하는 유권자 전체, 이게 모집단이지 등록되어 있으면서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모집단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은 누구냐? 투표할 것 같은 유권자들만 조사한 게 대표성 있는 표본이고, 거기서 얻은 통계가 치우침이 없이 실제 결과 쪽에 가까이 나타난 것이죠. 쓸데없는 사람까지 포함시키니까 결과가 왜곡이 됐죠. 국내 여론조사에서 신문 방송에서 많이 하는데 종종 틀리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을 속아내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역사 속으로 오늘 두 번째 들어가는데요. 1930년대 소설 달밤을 봤고, 이번에는 1936년 미국 대통령 선거. 1930년대 초반 미국의 대공황을 거치면서 루즈벨트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서민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자 이런 거였고, 공화당 쪽에서는 루즈벨트가 되면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싫어하고, 이런 분위기 하에서 공화당의 랜던과 민주당의 루즈벨트가 맞붙었죠. 그랬을 때 실제 선거 결과는 루즈벨트가 62% 파퓰러 보트를 얻어서 당선이 됐고, 그때 당시에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다이제스트사에서는 루즈벨트가 43% 얻을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틀렸고 결과적으로 다이제스트사가 망하는 계기가 됐죠. 반대로 갤럽,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신예였는데, 이 신예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자기 스스로 예측을 내요. 루즈벨트가 이긴다, 56%. 뭐 실제 62%와 좀 차이는 있었지만 라이벌 공룡인 그때 당시 회사 다이제스트 상대로는 압도적으로 이긴 거죠. 갤럽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보나마나 다이제스트 회사는 루즈벨트 득표율을 44%로 예측할 거다. 상대방의 예측까지도 정확하게 예측을 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 거죠. 쟤들 멍청하게 틀릴 거다. 그것까지 올바르게 예측을 하고 자기의 올바른 루즈벨트 당선을 예측을 해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였느냐? 다이제스트사는 크면 좋은 줄 알고 표본을 1000만 명 표본을 뽑아요. 크면 좋은 줄 알고. 근데 어떻게 뽑았느냐? 전화번호부 다 뒤지고 클럽 명부 다 뒤지고. 근데 이게 1930년대입니다. 전화가 있거나 클럽 회원이거나 부자겠어요? 가난한 사람이겠어요? 부자는 루즈벨트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갤럽은 이걸 알고 있어서, 표본이 대표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서 자기도 전화번호부에서 몇 뽑아보고 클럽 회원에서 뽑아보고 1000만까지 아니고 뭐 한 1000 뽑아서 봤더니 보나마나 랜던 승리로 예측할 거다. 상대방의 잘못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대표성 없는 표본을 뽑아서는 엉터리가 될 거고, 이른바 단순 무작위 표본, 대표성 있게 표본을 뽑자. 그러면 루즈벨트 승리다. 그래서 루즈벨트가 승리했고 자기는 다이제스트 상대로 또 승리를 했던 거죠. 자료의 대표성 문제가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데도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이른바 생존편이라고 해서 그 하나의 문제를 다시 또 살펴볼게요.
서바이버십 바이어스.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대표하지 못한다. 살아있는 기업은 죽은 기업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질문 하나 던져.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했으면 연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나 됐을까? 내가 은행에 예금하는 대신에 지난 20년 동안 주식시장에 투자했었다고 하면 어땠을까? 뭐 잘 정의된 리서치 퀘스천이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현재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100개를 무작위로 뽑아서 그 100개가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성과를 보였는지 조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대략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했으면 이 정도 수익률을 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실제 20년 동안의 투자자의 투자 성과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20년 전에 투자했을 때 그 사이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도 지나갔고 2007년 즈음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지나갔고 그러면서 상장 폐지됐거나 망했거나 퇴출됐거나 이런 기업들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사이에 새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히 망한 기업들을 무시할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기업들만 가지고 수익률을 평가하면 실제 수익률을 과대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간단한 것은 타임머신을 하나 만들어서 백투더퓨처에 나오는 닥터한테 부탁해서 하나 만들든지 아무튼 만들어서 타고 20년 전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20년 전으로 날아가서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분산 투자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 3개월마다 리밸런싱, 다시 자산 얼로케이션을 바꾸든가 해서 20년을 끌어왔으면 중간에 아시아 위기 겪고 글로벌 금융위기 겪으면서 내가 투자한 회사가 망했다. 그럼 그 돈 없어진 걸로 치고 쭉 계산해 오면 내가 20년 전에 투자한 게 20년 뒤에 얼마가 됐나. 그 결과 연평균으로 따지면 수익률이 얼마가 됐나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너무나 단순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죠. 살아있는 기업, 데이터 얻기가 편하고 손쉽고 간편하니까 그냥 지난 5년, 지난 10년 어떻게 성과를 보였는지 뭐 이런 거죠. 재벌 계열사 상장사들과 재벌이 아닌 계열사 상장사들의 주식시장 성과를 비교하는데도 많은 학자들이 이런 문제를 도외시하고 그 결과 실제 이미지와는 다른 이미지가 얻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기 위해서 전에 날 지도교수로 해서 박사학위 논문 받은 윤용 교수하고 같이 우리나라 재벌 계열사에 30년 전에 돌아가서 투자했을 때 비재벌 계열사에 30년 전에 돌아가서 투자했을 때 성과가 어떻게 다른지 본 거죠. 뭐 어려운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어요. 간단한 통계입니다. 3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나는 1원을 그때 당시에 상장돼 있는 재벌 계열사에 분산 투자하는 거죠. 시가총액에 비례해서 큰 데는 많이 투자하고 작은 데는 적게 투자하고 분산 투자를 하고 윤용 박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1원을 비재벌 계열사에 역시 시가총액에 비례해서 분산 투자하는 거죠. 뭐가 재벌이고 뭐가 비재벌이냐? 이거는 이제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데 뭐 현대, 삼성 이런 이름이 회사 이름에 들어갔으면 무조건 재벌이라고 보자 뭐 이런 거고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에 대기업 집단 이런 것들을 지정을 했었는데 한 번이라도 거기에 지정된 이름을 가진 회사는 계열사라고 보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런 게임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3개월마다 성과를 재평가하는 거죠. 자기가 투자한 회사가 망했으면 그 돈 없어지는 거고
3개월 뒤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왔으면 역시 그것까지 포함해서 시가총액에 비례해서 재배분하고 이런 식으로 이 30년을 쫓아오는 것은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봤더니 이게 실제 데이터예요. 한 번이라도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숫자가 재벌 쪽으로 된 게 319개, 비재벌의 666개. 전기간 존속한 기업은 이 전체 굉장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기간을 존속한 84개 기업과 116개 기업을 비교하는 것은 재벌 계열사와 비재벌 계열사의 주식시장 성과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불충분한 그림이죠. 나머지 절대 다수인 235, 550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방식으로 계산하면 모든 기업이 다 포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비교를 했더니 1원이 가치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게 이제 value path인데 1원 투자했던 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똑같이 1원이죠. 비재벌은 빨간색, 재벌은 파란색. 그래서 내가 투자한 파란색은 쭉 따라가는 게 어때요? 90년대 중반까지는 빨간색 밑에 있다가 90년대 중반부터 캐치업해서 지금은 빨간색보다 훨씬 위에 있죠. 반대로 게으른 통계학자가 한 분석입니다. 살아있는 기업들, 전기간 생존한 기업들만 가지고 분석하고 자산 배분할 때도 시가총액에 비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n분의 1로 나눠서 분산 투자하고 equal weighted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과를 봤더니 전기간 빨간색이 파란색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달라지죠. 이제는 이것을 기간 수익률로 쪼개봤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컬럼은 제대로 계산하면 시기별로 볼 때 앞에 있는 숫자가 연율로 측정한 재벌 계열사들의 수익률, 두 번째 숫자가 비재벌 계열사의 수익률.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제대로 계산하면 재벌이 아닌 비재벌들이 났습니다. 그러다 그게 역전되는 게 90년대 중반부터 역전이 되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제대로 계산했을 때 기간별 수익률이 여기 보는 것처럼 90년대 중반까지는 재벌 계열사가 비재벌 계열사를 밑돌다가 90년대 중반까지는 재벌 계열사들에 투자하면 손해를 봤던 거죠. 비재벌 계열사에 투자한 것보다. 90년대 중반 이후 상대적인 성과가 최소한 주식시장에서의 성과는 낮습니다. 그리고 그 나은 정도가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 그 이후 회복기에서 훨씬 더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아지는 모습이고 이것을 통계학자가 잘못 계산하면 빨간색처럼 전체 이미지가 바뀝니다. 주식시장 투자자가 지난 30년 동안 재벌과 비재벌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통계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까지 달라진다는 것은 통계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거의 모노토니컬리 비재벌 대비 재벌의 상대적인 성과가 좋아지는 게 이유야 뭔지 이 그림이 얘기해 주는 건 아니죠. 정부의 특혜를 점점 더 받아서 그런 건지 골목 상권을 점점 더 쥐어짜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국제 경쟁력이 더 나아져서 기술 혁신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건 없죠. 그렇지만 하나의 팩트로서 상장사만을 보면 30년 전체를 볼 때 비재벌 대비 재벌의 상대적인 성과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이 그림이 해주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롱지튜디널 데이터예요. 패널 데이터. 여러 명을 여러 기간에 걸쳐서 쫓아간 자료. 그것이 바로 롱지튜디널 데이터인데 1987년 미국 NCAA 토너먼트 대학농구 파이널 4에 파이널 4가 뭐냐? 미국의 농구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중에 디비전 1 농구팀들만 몇백 개가 되고 시즌 내내 해서 잘하는 팀 64개 팀을 3월에 초청을 해서 이른바 마치 매드니스, 3월의 광란 그래서 이제 토너먼트를 하고 각 디비전 챔피언들이 4개가 모여서 하는 게 파이널 4 준결승 결승
미국 전체 지역별 우승팀들이 파이널 4인데 이 파이널 4에 올라가면 시청률도 최고, 뭐 그 지역 유명 인사가 되고 이런 거죠. 1987년 그때 파이널 4에 올라간 팀이 네 팀인데 인디애나, 시라큐스, UNLV, 유니버시티 오브 네바다, 라스베가스 이거죠. 그다음에 프로비던스, 미국 동부에 있는 캐톨릭계 대학교인데 이 네 개 대학이 파이널 4에 올라갔고 결국 우승은 인디애나가 있고 인디애나 감독이 바비 나이트 이 사람에 대한 책도 있고 영화도 있고 아주 굉장한 뉴스거리를 만드는 감독이었고 지금은 인디애나 대학에서 해고를 했죠. 아무튼 결승전에서 74대 73 1점 차이로 20 몇 초 남겨놓고 역전 슛이 들어가서 인디애나가 우승을 했습니다. 시라큐스 보하임 감독인데 이 감독이 아직까지도 감독이에요. 준우승을 했고 UNLV 제리 다카니안이라는 감독이었고 이 감독도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 감독이 유명한 건 항상 UNLV 경기할 때마다 물수건에 물 적셔 와가지고 항상 이렇게 빨아먹고 있는 모습이 TV에 항상 비쳐서 인상적이었던 감독이고 프로비던스의 릭 피티노 농구를 좋아하면 대부분 알 텐데 보스턴 셀틱스 감독도 했고 켄터키 대학 감독도 했고 작년에 루이빌 감독하면서 루이빌을 우승시켰고 지금 현재 루이빌 감독이고 이 아들이 이번에 미네소타 대학도 감독으로 갔고 뭐 이렇습니다. 다시 2년 뒤 11월 10일 미국 신시내티의 한 호텔 미연방 마약 수사대원들이 중무장을 하고 방을 덮쳐서 용의자를 체포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데릭 브라우어 2년 전 시라큐스의 파이널 4 멤버였던 농구선수. 이게 계기가 돼서 다시 3년 뒤 뉴욕타임즈 기자 아이라 버코우가 5년 전 파이널 4의 멤버였던 4개 대학의 53개 농구 선수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 53명을 5년 동안 쫓아갔으니까 무슨 데이터예요? 롱지튜디널 데이터. 이 롱지튜디널 데이터를 나름대로 추적을 해서 기사를 쓴 게 이겁니다. The Final Four, 5 years later. 그 파이널 4의 멤버들 5년 뒤 뭐 하고 있나? 스페셜 리포트. Players find glory is replaced by reality. Cold reality 이런 거죠. 영광이 현실에 의해서 대체되어 있더라. 그래서 우선 인디애나 우승팀의 가드 스티브 알포드 주장이었는데 현재 UCLA 대학 농구팀 감독이고 아들도 UCLA 농구 선수예요. 그다음에 인디애나 우승팀 키스 스마트 당시 결승전에서 27초가 남겨놓고 역전 2점 슛 성공시켜서 우승의 주역이자 최고의 스타가 됐던 선수인데 NBA에서 잠깐 뛰고 방출되고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해서 슬럼프에 빠지고 기독교에 빠지고 살이 찌고 그랬다가 결국 이제 마이너리그 전전하면서 지내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NBA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세크라멘토 킹스 헤드 코치로 1년씩 일하고 1년 뒤에 해고되고 그런 라이프를 겪었고 인디애나의 센터 현재 미네소타에서 나이트클럽 운영 중 인디애나 포워드 데릴 토마스 뭐 저 NBA에서는 크게 빛을 못 보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운동선수하다 은퇴. 여기 포워드 브라이언 슬로안 인디애나 우승팀의 포워드였는데 대만에서 한 시즌 선수 생활을 하고 자기는 선수로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인디애나 대학으로 복학해서 의학을 마무리하고 법과대학원에 진학해서 지금 아마 로이어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확인은 잘 안 되는데. 그다음에 포워드 데릭 콜만은 농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알만한 최고의 농구 선수 중에 한 명이었고 실제로 준우승팀의 1학년이면서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인데 졸업하고 1990년 NBA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지명이 됐고 기사 당시에 뉴저지 네츠와 5년간 1,500만 달러 계약을 맺었던 최고의 선수 중이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해서 봤더니 3년 전에 파산 선고, 부동산 투자했다가 다 날려서 지금은 그냥 빚더미에 올라앉은 걸로 나와 있고
센터 로니 세이클리, 뭐 저 NBA 선수 생활도 오래 하고 기록도 많이 남기고 지금은 방송 DJ도 하고 인생을 즐기고 잘 풀린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라큐스의 하워드 트라이치, 이 선수가 암묵적인 비난을 받았던 게 역전 2점 슛을 할 때 그 2점 슛을 성공시킨 키스 스마트를 맞도록 돼 있던 바로 앞에서 블락을 했던 선수예요. 그걸 놓치는 바람에 이제 시라큐스가 우승을 못했는데, 금년도 3월 NCAA 토너먼트에서 이 조카의 활약에 의해서 인디애나를 이겼어요. 그래서 시라큐스에서는 삼촌의 원한을 조카가 풀어줬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30년 만에 재밌지 않아요? 그 다음에 데릭 브라우어, 이 기사를 쓰게 한 계기를 제공한 장본인 데릭 브라우어. 1989년에 마약 거래 관련해서 신시내티 호텔에서 체포된 이후에 복역을 하고 출소했죠. NCAA에서 인텐셔널 파울 룰이 바로 이 선수 때문에 도입이 됐어요. 그때 당시 NCAA 토너먼트에서 이 선수가 수비는 잘하는데 공격력이 떨어지니까 뒤지고 있던 웨스턴 켄터키 대학이 무조건 이 선수한테 파울, 그럼 공격권 너 뺏어 오니까요. 자유투 했는데 자유투는 다 실패하고 6개 던져서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인텐셔널 파울이라고 심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유투 2개 플러스 공격권 유지,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빌리 도노반, 프로비던스 가드였는데 플로리다 대학 지금 감독으로서 2006년 하고 7년 2회 연속 NCAA 토너먼트 우승시켰고, 이때 당시에 UCLA 대학이 파이널 4 결승에서 2번 다 플로리다 대학한테 지는 바람에 UCLA 응원하던 내가 굉장히 우울했던 게 바로 이 감독 때문입니다. 빌리 도노반. 그때 당시에 플로리다 대학의 센터는 80년대 프랑스의 테니스 선수였던 야닉 노아의 아들이 센터였어요. 그 아들이 지금도 아마 NBA에서 선수 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여기 UNLV의 가드 마크 웨이드. 한 시즌 NBA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즈 선수 생활을 뛰고 이후에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고등학교 감독을 계속하다가 2007년에 학교 돈 유용한 혐의로 체포. 이 53명의 한때 최고에 있던 화려한 선수들이 모습이라는 게 그 이후에 자기 라이프를 어떻게 매니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척도 관련해서 4가지 척도를 얘기할게요. 사람 이름, 이런 게 명목척도죠. 결혼이면 1, 미혼이면 0 표현한다. 0, 1이라는 게 대소관계가 있거나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둘의 관계가 1이라는 구간도 의미가 없고, 그냥 0은 1과 다르다. 사람 이름이 다른 것처럼. 그것이 명목척도입니다. 이런 명목척도를 가지고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다르다라는 것만 인정해야죠. 두 번째는 이제 순서척도. 여러분들이 유학 갈 때 교수님들이 여러분들 항목별로 마크를 하는 게 성적이 어떠냐, 크리에이티비티가 어떠냐, 책임감이 있느냐, 디스플린이 있느냐, 각각에 대해서 1, poor, 2, fair, 3, good, 4, very good, 5, excellent, 이런 식으로 등급이 매겨져서 여러분들이 추천서가 미국 대학으로 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 순서 척도죠. 5가 4보다 좋고 4가 3보다 좋고 순서가 있다, 이런 얘기고, 반대로 간격은 의미가 없죠. 5와 4의 차이는 4와 3의 차이와 같다, 이런 건 아니죠. 엑셀런트와 베리 굿의 차이가 베리 굿과 굿의 차이와 같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벌 스케일, 간격 척도, 이런 게 온도입니다. 30도가 20도보다 더 없고 30도와 20도의 차이는 20도와 10도의 차이와 같다. 간격까지도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비율 척도, 여러분들의 키, 몸무게, 가진 돈의 양, 이것은 10원은 5원과 다르다. 명칭도 의미가 있고, 10원은 5원보다 크다. 순서도 의미가 있고, 30원과 20원의 차이는 20원과 10원의 차이와 같다. 간격도 의미가 있고, 30원은 10원의 3배다. 배율도 의미가 있죠. 근데 온도는 왜 배율이 의미가 없느냐? 20도가 10도의 2배 덥다. 아니죠. 30도가 10도의 3배 덥다. 아니죠. 그럼 온도와 돈의 차이는 뭐예요? 0이라는 게 전이가 되느냐, 이게.
돈이 무일푼이다 그러면 0이죠. absolute zero. 0이라는 게 그냥 nothing. 텅 비어 있다. 정의가 잘 되는 경우엔 배율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온도가 0도다. 온도가 없는 건가요? 온도가 0이라는 것은 물이 어느 온도를 0도라고 치자. 우리가 그렇게 해놓은 거지 온도가 없는 상황이 아니죠. 0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배율이 의미가 없는 거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온도에 대해서 3배 덥다, 4배 덥다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얘기죠. 통계 자료를 얻을 때 실험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무작위 배정,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피험자도 자기가 새로운 약을 먹는지 옛날 약을 먹는지 모르게 처리를 하고, 연구자도 저 사람이 새로운 약을 받은 실험 피험자인지 아닌지 모르게 하고 뒤에 통계 코드로만 처리하게 해서 양쪽 다 눈을 가린 것이 이중 눈가림이죠. 솔크 백신이라는 소아마비 백신이 처음 개발이 됐을 때 초등학교 2학년생들한테 부모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받아왔으면 백신을 투여하고 거부했으면 빼고, 인접 1학년, 3학년들은 저 새로운 백신을 투여하지 않아서 처리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의 발병률을 비교했죠. 근데 이러한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뒤늦게 밝혀져서 제대로 실험한 것이 이겁니다. 부모가 우리의 저 실험 대상으로 써도 좋다라고 동의를 했을 때 그 단계에서 동전을 던져서 앞이 나오면 새로운 백신을 주고 뒤가 나오면 백신하고 비슷하게 생긴 가짜 약을 주고, 그러면서 치료 효과를 처리 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해서 비교한 것이 제대로 된 실험이죠. 이건 제대로 됐고 이건 제대로 된 게 아닌데 왜 그러냐면, 누가 이런 실험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냐면 집안 형편이 좀 좋은 애들이 동의를 많이 받아왔어요. 부모가 학력 수준이 좀 높고 경제적인 여건도 좀 좋고 이런 데서 동의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처리 집단과 통제 집단을 보면 평균적인 가정 환경이 처리 집단이 좋아요. 근데 소아마비 백신은 역설적이게도 환경이 좋으면 내성이 저항력이 생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약해요. 지저분한 환경에서 자랐으면 오히려 내성이 커서 소아마비 잘 안 걸린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집단이 처음부터 컴퍼러블한 집단이 아니에요. 비교 가능한 집단이 아니에요. 부모 동의한 좋은 배경의 애들, 여기는 소아마비에 애당초 취약했었고, 동의했든 안 했든 전체는 평균적으로 환경이 조금 평균 환경이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차이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소아마비 백신의 치료 효과가 과소평가되겠습니다. 처음에 불리했던 게 올라갔다가 조금 손해를 보니까요. 실제 결과를 보면 제대로 통제가 안 된 쪽에서는 25대 54로다가 처리율이 절반 정도로 낮추는 걸로 나타나요. 근데 제대로 하면 71에서 28, 3분의 1 정도로 낮추는 걸로 효과가 좀 더 크죠. 그것도 통계적으로 통제가 안 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성장탕을 먹어서 성장했는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둬도 애들이 성장 단계 때문에 성장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통계였던 거고요. 실험을 하면 좋지만 실험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관측된 자료를 가지고 경험적인 연구를 하는데, 경험적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엉터리 통계들이 많이 있죠. 최근에는 이제 직업 훈련의 경우에 훈련 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실험을 실제로 해요. 미국에서 한지도 오래됐어요. 70년대부터 했습니다. 직업 훈련소가 개소됐으니까 신청자 접수해라.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니까 스스로 직업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느냐, 이런 스크리닝 테스트를 해서 통과된 사람들을 모아서, 자 이제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동전을 던져서 앞에 나온 분은 이쪽, 뒤가 나온 분 이쪽. 뒤가 나오신 분들은 주소 적어놓고 댁에 돌아가시면 1년 뒤, 3년 뒤, 5년 뒤 연락해서 이쪽 훈련받은 사람들의 비교 집단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실험이죠. 랜더마이제이션 아웃. 랜덤하게 뽑아서 동전이 뒤가 나오면 집으로 아웃시키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는 거죠. 그럼 두 집단은 스크리닝 테스트를 똑같이 통과했기 때문에 동등하고, 지원을 했다는 면에서도 동등하고, 단지 동전 던져서 앞이 나왔느냐 뒤가 나왔느냐만 다르니까 체계적으로 다를 이유가 없죠.
이게 실험입니다. 그리고 실제 실험을 하고 있죠. 경험적인 연구에서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 밑에 잠복 요인들이 있다가 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마치 결과가 처리 때문에 달라진 것처럼 착시 현상을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혼동 요인을 통제해야 되는 거죠. 통계학자, 수학자 심슨이고 하위 집단에서 관찰된 관계가 즉 수능 성적과 학점 간의 관계, 학과별 양의 관계가 집단별 차이를 무시하고 통합해서 aggregate analysis를 하니까 마치 관계가 없는 것처럼 모 대학 교무처에서 엉터리 발표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바로 심슨의 역설입니다. 이 역설이 역사상 적용된 재판 사건이 있죠. 미국의 서부 버클리 대학원에서 여학생 지원자에 대해서 차별을 했다. 그래서 남학생 지원자는 44%가 합격을 했는데 여학생 지원자는 35%밖에 합격을 못했다. 주정부 예산을 쓰는 주립대학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뭐 이래서 제소가 됐던 사건이고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실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단순화시킨 거예요. 버클리 대학에 2개 학과만 있다고 치죠. A학과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합격률이 23%밖에 안 돼요. B학과 들어가기가 쉬워서 합격률이 53%나 돼요. 그랬는데 결국 이제 여학생의 전체적인 합격률은 23%와 53%의 가중평균이 되겠죠. 내분점. 지원자가 어디로 몰렸느냐에 따라서 가중치가 달라지겠죠. 어려운 학과 쪽으로 많이 몰렸으면 23% 쪽으로 갈 거고 그런 거죠. 실제 봤더니 여학생들은 어려운 쪽으로 많이 몰렸고 남학생들은 쉬운 쪽으로 많이 몰려서 각 학과에서는 남녀 차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합격률의 차이가 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심슨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분석하는 게 왜 중요한지, 학과별 난이도 차이를 통제하는 게 왜 중요한지, 모 대학에서 왜 학과별 차이를 고려했는지 이 중요성을 역설해 주는 게 심슨의 역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봤더니 2000년대 오래된 아파트가 새 아파트보다 같은 평수에서 더 비싼 것처럼 보여요. 그럼 강남의 아파트가 이 레드 와인이냐, 시간이 지나면 값이 올라가느냐, 뭐 재건축 가능성이 있더라도 평균적으로는 뭐 오래되면 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느냐? 단지 규모 때문에 그래요. 오래된 아파트는 대단지에 들어가 있고 새로운 아파트는 대단지가 이미 다 소진됐으니까 소규모 단지에 있는데 대규모 단지에 있어야 편의시설 등등 때문에 값이 비싸죠. 그러니까 단지 규모를 통제하지 않으면, 단지 규모별로 따로따로 분석하지 않으면 아파트 나이와 아파트 가격의 관계가 역전돼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심슨의 패러독스입니다. 그럼 경험적인 연구에서 온갖 문제들이 많은데 그나마 의미 있는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머리를 잘 쓰면 좀 나아져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이게 뭐가 잘못될 수 있었을까 자꾸 고민을 하고 남하고 얘기하고 상식을 넓히고 이러면 엉터리를 피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일본 사회 내에서 동경대학 마피아 프리미엄이 존재하느냐, 서울대학 마피아 프리미엄이 한국에서 존재하느냐, 비슷한 얘기죠. 실력도 없는 것들이 지들끼리 잘해먹고 끼리끼리 뭐 이런 게 마피아 프리미엄이죠. 그러면 과연 동경대 출신들이 일본 사회에서 승진도 빠르고 그렇더라. 그럼 이제 동경대 출신들은 억울하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동경대 갔으니까 그게 능력이지 어떻게 마피아 프리미엄이냐. 그래서 동경대학의 6870학번과 인접 우수대학의 69학번을 비교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동경대학은 69학번이 없어요. 학내 사태 때문에 그래? 안 뽑아. 이렇게 됐던 거예요. 동경대학은 69학번이 없어요. 사업하다가 동경대학 69학번입니다. 그러면 이 사기꾼나 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69학번은 마치 동경대 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을 일부러 다른 쪽으로다가 옮겨온 것 같은 실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옮겨놨더니
그 동명대 갈 능력이 가진 사람이 동명대를 못 갔을 때 얼마나 승진율에서 떨어지는지 본 거고, 봤더니 저 공무원 사회에서는 좀 그렇더라. 그래서 동명대 프리미엄이 없지 않다. 이런 게 내가 아는 한 일본 학자의 연구 결과입니다. 자, 통계학을 대하는 자세. 잘못된 모형을 정확하게 푸는 것보다 올바른 문제를 근사적으로 푸는 게 낫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 보면서 날마다 느끼는 생각입니다. 뭐 별 의미 없는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것보다 올바른 문제를 근사적으로 푸는 게 틀리더라도 훨씬 나은 거죠. 통계학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안내자다. 통계학은 스포츠와 같다. 토론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게 낫다. 프랙티스 하라는 거예요. 기사도 읽어보고 자꾸 현실의 통계도 보고 신문에 나오는 통계도 비판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모든 모형은 틀렸다. 다만 몇몇 모형은 유용하다.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모형이 옳다 그르다 이런 논쟁을 하는 게 굉장히 무의미하죠. 모든 모형이 다 틀렸는데. 현실에 대한 근사로서 맞는 모형이 됐어요. 다 틀렸죠. 그렇지만 그 틀린 것 중에 개 중에 유용한 게 몇 개가 있다. 컴피티션을 하자 이런 얘기고, 아인슈타인의 얘기는 모형과 관련해서 이걸 번역해서 표현하면 Every model should be made as simple as possible. 모든 모형은 최대한 단순한 게 좋다. 그렇지만 but not simpler. 지나치게 단순해서는 곤란하다. 에센스를 빼뜨리니까. 그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 수학자 벨의 얘기는 Obvious is the most dangerous word in mathematics. 통계학에서 마찬가지죠. 이거 너무나 명백하다. 저 수능 성적과 입학과 학점 간에 관계가 없다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 이런 용감한 발표, 굉장히 위험한 발표죠. 이런 발표 하나 때문에 저 엉터리 같은 입시 제도가 굉장히 오래 지속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